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행보랄까요? 정책이 뭐 그동안 상당히 쫙쫙 뻗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엊그저께 들어온 미국의 국방비에 관한 외신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내년도, 사실 내년도가 아니고 미국은 회계를 보통 이제 정부 예산 회계를 보통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시작입니다. 새해.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로 회계년도 하니까 2018년도 회계년도가 올해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18년도 그래서 내년도 9월 30일까지 하는 회계년도에 국방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니까 전년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올해보다 무려 10%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을 정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뭐 국방비가 워낙 많으니까 덩치가 크니까 10%만 해도 그게 뭐 몇백억 달러고 540억 달러였습니다. 540억 달러.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 뭐 곱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60조 원 이상 약 61조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40조 원 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서 원래 근래 중에 10%씩 늘어나서 그런 2018 회계년도에 그 아직은 예산은 초안입니다. 이 초안의 확정입니다. 이게 이제 의회에서 아마 또 과정을 거치겠지만 하여튼 행정부하고 국방부가 짠 트럼프의 그 잠재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미국의 국방비가 6,030억 달러 많죠. 6,030억 달러 초안이 됐습니다. 6,030억 달러면 환율 뭐 곱하기 나름인데 우리로 지금 환율을 곱하면 대개 한 600 몇 정도 되나? 684조 원. 684조 원.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684조 원인데 내년도 우리나라 정부 전체에서 국방비 뭐 복지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지금 400조 5천억 짜놨죠 원래. 우리의 400조 5천억보다 684조 원이니까 1.5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1.6배, 1.7배 정도 되겠군요. 1.7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예산입니다. 전통적으로 요 최근에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국방비 다 합친 것보다 뭐 그만하다, 뭐 많다 그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식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강한 미국 그리고 그를 통한 강한 미국 군대, 강한 미국 국방력 뭐 그런 슬로건이죠. 그런 거제바의 국방비를 확 늘렸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비국방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국무부 예산이 많거든요. 전 세계 각국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하는 미국 국무부의 예산이 확 구조조정됐다. 그렇게 외신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원조 예산. 미 국무부에서는 원조 예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국방 예산은 전부 다 4,620억 달러가 됐다로 책정됐다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미국은 국방 예산이 무지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여튼 미국 국무부 등에 하는 그런 예산이 뭐 원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겠죠. 확 줄어들어서 예산의 그 구조조정이 일종의 있었고 국방비 하여튼 주목되는 것은 국방 예산을 확 내렸다는 겁니다. 중국도 시진핑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여튼 강한 중국, 강한 국방 그런 얘기를 근래 해왔습니다. 또 미국이 움직임을 또 중국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국방 예산이 찾아보니까 세계 2위더라고요. 역시 덩치대로 가더군요. 그래서 국방 예산이 세계 2위인 중국도 그동안 강한 중국, 강한 국방 뭐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하여튼 시진핑 나서 국방력 강화를 내세워놓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조 위안이 돌파될 거라고 합니다. 1조 위안이면 환율을 뭐 164 곱하면은 우리가 16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164조 원. 160 뭐 5를 곱하면 160 물론 5조 원이 16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중국도 우리 국방비의 한 대략 4배 정도가 되네요. 우리나라 국방비는 지금 원래 2017년도 40조 원 됩니다. 40조 원. 좀 뒤에 붙인다면 40조 3,347억 원.
40조 3,347억 원인데 우리가 대충 뭐 40조 원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우리 국방비의 한 4배 정도를 쓰는 것 같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한 아까 684조니까 대충 뭐 한 17배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4% 늘어난 겁니다. 자, 미국이 일단 강한 미국 우선주의 강한 군대라서 10% 내렸고요.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165조 원을 했는데 중국은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아마 그 5일이죠. 3월 5일 나오는 그 중국 지금 전인대회 시작하는데 거기 전인대회 통해서 어떤 연설나 이 통해서 1조 원 돌파한다는 게 나올 겁니다. 바로 내일 모레 그 숫자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1조 원, 1조 위안 시대 앞두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국방비 늘려야 된다. 이번에는 2자리 숫자로 늘려야 된다 하는 소위 그 정책의 군불대기용, 그 바람잡기, 그 다음에 여론 조성형 그런 논평 기사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중국도 국방비 정액하기로 이미 방향은 결정난 거죠. 그리고 그 정당성을 보기 위해서 뭐 중국의 그 황구15, 환추15라나 황구15 그런 데서 논평 그걸로 해가 2자리 확 늘리자. 2자리 정교 필요성 하는 걸 봐서 결정됐다고 보고 어쨌든 5일 나오는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에서 그렇게 나오는 확정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도요.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도 2월 27일 확정된 일본의 그 예산안에 보면은 방위 예산이 5조 1251억 엔 다시요. 5조 1251억 엔입니다. 5조. 그러면 환율 곱하면 대략 지금 환율로 하면 한 52조 원 됩니다. 일본의 국방비도 우리가 분단돼 있다 국방비에 과도하게 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일본은 뭐 해양 강국이기도 하고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해 나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12조 원 가량 더 12조 원, 12조 원 가량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10% 이상 정액, 중국도 1조 위안 시대, 일본도 이러니까 좀 겁나죠. 이렇게 군비 우리가 형편도 어려운 편에 군비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아마 러시아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일본도 지금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국방비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좋든 싫든 내키든 내키지 않든 국방 예산을 충분히 더 앞으로 더 들어갈 거다.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이건 뭐 우리가 좋아서 국방에서 앞장서서 막 달리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국가의 존망이 걸렸으므로 국방 예산은 영 안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방위시설을 신설할 수도 없고 방위성금을 거둘 수도 없고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4% 늘리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이대로 가야 될지 몰라도 뭐 올해도 뭐 다시 추가로 예산 배정해야 될 상황이 그렇게 될 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떨 상황이 빚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핵도발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내년 이후로는 국방을 더 써야 된다 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국방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무슨 돈을 할 것이냐? 우리가 국방 예산 이렇게 돈 쓸 일은 많고 또 4강이 전부 다 국방에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까지 포함한다면 또 북한은 보십시오. 핵무기 두 가지 핵 탄도의 소형화는 착착 진행돼 있죠. 또 그걸 쏘는 미사일은 뭐 잠수하면서 쏘고 이동형도 쏘고 요즘은 또 고체 연료를 넣어가지고 아주 쉽게 탐지도 안 되는 액체 같으면 주입하는 시간을 보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된다지만 고체는 탐지도 잘 안 되는 아주 갑자기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배치는 실전 배치는 거의 임박해 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또 뭐 최근에 김정남의 그 피살 사건 같은 걸 봐도 국방은 더 중요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국방비 예산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국방 예산을 어디에서 줄일 거냐? 말이 비국방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듯하지만은 마치 400조 원 중에서 국방비 10% 40조 원 쓰고 나머지 뭐 90%에 해당되는 36조 원 여기서 360조 원에서
구조조정하지 않겠나 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우선 경제가 지금 우리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니까 정부의 역할을 여기서 함부로 줄이거나 마중물 혹은 자극하는 그 기능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 그래도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재교육, 그다음 사회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재교육 같은 예산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뭐 전국 공무원 100만 시대라는 그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이든 교육이든 소방이든 경찰이든 군인데 인건비 자체를 또 확 줄일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지 부분을 봐야 된다. 당장은 최소한으로는 복지 예산이 더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복지 구조 조정이 다급하다 이거죠. 복지 예산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죠. 100조 원. 이제 물론 광의의 복지 예산입니다. 그게 확 내려가 100조 원이라는 게 불과 3년 만에 30% 늘었습니다. 원래 130조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 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아메바 그 덩어리처럼 자가 정식을 해가지고 한번 도입해 놓으면요,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가 정식으로 계속 커져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130조 원에 달하는 복지 구조 예산, 3년 만에 30% 늘어난 이 복지 예산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적어도 국방이 이렇게 다급하다면 복지 구조 조정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더 들지 않도록 그냥 도입해 놓은 거 가만 내버려둬도 복지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됐고, 실업도 경제 악화에 대해서 실업도 그렇고, 뭐 저출산 이런 상황도 갑자기 전기가 마련될 건 아니므로 계속 되는데, 자, 이런 이점 얘기 말씀드리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그 자칭 대선 주자들 얘기 보면 복지 구조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복지 더 늘려서 뭐 아동 수당을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장애인 무슨 뭐를 하겠다, 얼른 하나만 떼놓고 보면 대단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기본소득, 뭐 국민 모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 청년수당, 이게 과연 재원을, 그게 전부 다 돈 더 들어가는 건데, 있는 복지도 이 국방 예산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뭔가 조금씩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선택적 복지를 해가 진짜 어려운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보편적인 무상 시리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정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해서 봐가지고 아주 절박하고 아주 저소득층 진짜 힘든 계층을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쪽에 더 주기 위해서라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라도 중산층과 일방적으로 다 주는 그런 뭐 이를테면 지하철 공짜라든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무상 시리즈는 좀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근데 그런 주장이 전혀 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동수당, 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기본소득 보장, 뭐 외치는 건 화려합니다. 화려하는데 안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국방비는 엄연히 늘어나는 건 하나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도 정액하고 일본은 뭐 사상 최대치 갖고 중국도 늘리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국가의 그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복지 예산을 무작정 확장하자고 할 때가 아니라, 복지는 좀 구조조정해서 선택적, 선별적, 필요에 따른 그런 쪽으로 가고, 국방비 예산, 국방 경쟁, 거기는 뭐 새로운 어떤 국방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방비 정액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방비 정액 레이스, 즉 국방 정강 기류, 국제적 트렌드에 대비해서 적어도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여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 갑자기 하면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방부 힘만으로 안 될 거고요. 국방부 스스로도 이 문제를 자각하고 미리미리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되고, 대선 주자들도 좀 국가 안위를 생각하고 이런다면 이걸 감안해 줘야겠다. 우리가 앞으로 레이스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지 있는지 그걸 눈 부릅뜨고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신문 보시겠습니다. 2017년 이제 3월 3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불금 되시려나? 예, 어제 3월 3일 금요일 한경 보겠습니다. 일면에는 뭐 경제 기사를 크게 썼네요. 우선 집값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부동산 11.3 작년 11월 3일 정부가 냈던 대책, 그 전으로
돌아간 집값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11월 3일 대책이 뭐였나요? 여기 작은 글씨로 분양권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규제 그랬다고 합니다. 서울 쪽에서 집값 많이 올랐고 전세값 뛰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부산이랑 강원 일부는 서울보다 더 올랐다. 아니 그 11월 3일 대책보다 더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3월 3일이니까 넉 달 만에 원래대로 갔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 됐습니다. 500만 명이 타는 카시어링, 차량 공유, 카시어링 불공정 약관을 전격 조사한다고 합니다. 공정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환불 깊이 집중 점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환경 머니로드쇼 이런 건 뭐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 예고를 했습니다. USTR 기존의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에는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겠네요. 미국 무역대표부 즉 USTR이 1일 현지 시간 1일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급격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앞으로 무역 분쟁에서 WTO 세계무역기구의 글로벌 규범 대신 미국 통상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게 글로벌 규범 대신 미국 통상법이었습니다. USTR은 1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무역정책 아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이후 정부 출범 첫 보고서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아까 뭐 국방뿐만 아니라 이게 통상에서 착착 실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옆에는 퓰러라면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라고 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이 사드 문제, 북한을 통제 못한 중국 책임이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북한을 통제한 중국 책임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퓰러 회장은 글로벌 피스 재단 필리핀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보수 탱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연 트럼프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이 됩니다. 왕년의 전자메카 50살 세운상가의 대변신 젊은 독자님들은 잘 모르시죠? 요즘 한동안 용산의 전자상가 유명한데 그 전에 용산보다 더 이전 전자상가 바로 초기 전자상가가 세운상가입니다. 종로에서 서울 그 구도심의 종로에 그게 50년이 됐네요. 왕년의 전자메카 50살 50년 된 전자상가가 세운상가가 이렇게 옛날에 이 모습에서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지가 됐다. 청년 스타트업과 장인이 연결되고 세운 대림상가 구간에 뭐 창업공간 29곳이 열었다 하는데 요건 뭐 서울시가 늘 이런 정책을 해서 이걸 살리겠다 그런 얘기했죠. 말레이시아 북한과 무비자 협정 결국 파기했다. 국교 단절까지 갈지는 주목이 된다 했네요. 미디어 산업 활성화 세미나가 있어서 신문, 방송, 통신 이 부처 한 곳에 전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FTA 재협상 예고한 미국 했네.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죠. 대외적인 무역 정보라는데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5년 새 2배가 늘었다. 미국인들이 원치 않은 결과다. 근데 좀 뭐 우리로서는 참 불편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그렇다고 이 적자라는 게 원치 않은 결과라 해서 그냥 가고 미국에 필요한 물건들이 갔을 텐데도 이럽니다. 2017년 무역장벽 아젠다에서 트럼프 정부의 첫 보고서라고 합니다. 한국 규제 투명성, 통관 절차 간소화 그런 거는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까 일면에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보편적 기준 대신에 미국의 통상법을 적용하겠다 하니까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슈퍼 301조 미국 중심으로 가는 그런 규제가 나올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정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재협상 요구에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다우 그동안 2만 뚫었다는 미국의 다우 지수가 2만 1000도 뚫었다. 제목이 재밌네요. 와우 다우 2만 1000도 뚫었다. 미국 주가 잘 오릅니다. 트럼프의 친기업 연설 그리고 이달의 금리 인상 가시화에 뉴욕 증시가 후끈 달아오른다고 합니다. 역대 최단기간에 1000포인트 상승했고요. 미국 경제는 무려 93개월째 확장세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잘 나갑니다.
카쉐어링 이용자 부글부글 해서 아까 일면에 카쉐어링 약관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 수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내려가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하는 그 후폭풍, 수출업체 운임이 30% 급등했다. 한진해운 파산을 두고는 두고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현대상선에 남았는데 저 거대한 기업을 구조조정으로 죽이긴 했는데 결국 퇴출시키긴 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잘 됐느냐, 최선이었냐, 과정이 정말 충격이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되돌아볼 때 강을 건너고 나니 그런 복귀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강을 건넌 뒤에 얘기입니다. 오면은 서울의 집값이 11월 3일 대책 그 규제 그 전 상황으로 갔다. 현재 서울 마포 서대문 종로의 시 아파트가 사상 최고가다. 봄 이사철 실수요자 행진이라고 합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최고치에 근접했고 강북권 인기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끈다고 합니다. 서울 개포동 분양권 1, 2억 웃돈 붙었다. 뭐 별로 뭐 기분이 그렇죠. 이게 자꾸 오른다는 얘기가. 전매 제한 무풍지대 부산의 전 지역 상승. 불편해하실 독자님들도 있겠다만 하여튼 시황 기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면 넘어갑니다. 정치 문재인 빅데이터에서도 다시 선두 안희정과 격차를 벌리며 독주를 하고 있다. 문재인의 독주다고 합니다. 안재인의 선의가 있었다는 발언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거고요. 문재인의 지지율은 35.2%, 3분의 1을 살짝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물론 이제 반문재인 거기도 많죠. 다른 반문재인도 상당히 그 벽이 공고하다는 얘기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과연 응답률이 이 지지율 나오기에는 응답률이 과연 몇 %냐, 무응답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유의할 만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은 유승민과 남경필인데 제목은 유승민과 이재명을 뽑았네요. 누가 더 많이 불붙은 복지 공약 경쟁.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80만 원으로 가자. 무슨 돈으로?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건 또 무슨 돈으로? 각자 주머니 먼저 한번 털어보시오. 남경필 대기업 집단법 제정. 참 끝이 없습니다. 이 복지 경쟁.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국방 이건 어떻게 하겠냐. 국방 예산은. 미국 F-35 한반도의 첫 타격 훈련,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여하는 F-35는 뭐 아시다시피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지금 나온 전투기 중에서 가장 최신형 스텔스기 그거죠. 북한이 이런 것 때문에 겁낸다고 합니다. 북핵 미사일에서 이거 F-35 떴다 하면은 어디를 칠지 모르니까 겁낸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권 도전 의지가 있냐? 뭐 그런 또 여기 뭐 종교 행사에 갔던 얘기 나오고요. 대선 후보 경선 룰 협상 중단한 국민의당. 세계 최강 K9 자주포 핀란드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방사청 1억 4,500만 유로 규모 계약. 잘했네요. 글로벌 피스 포럼 컨벤션. 아까 에드윈 풀러 인터뷰 나왔죠. 설립자. 미국 우선주의 한국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북 기조는 더 강경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 행동을 묵인했다. 트럼프 정부 선제 공격 나설 수도. 이런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되고 또 나오고 나온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국제면 시진핑의 2기 서막을 알린 양회 전인대와 정협 개막했습니다. 구조개혁으로 안정적 성장을 할 것이냐 초점이라고 하면 3일 정협이 시작되고 5일은 전인대가 시작된다. 원래 성장률은 6.5% 전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철강에 이어서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공급이 과잉되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는데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본의 샤프 삼켰던 대만의 홍하이 그룹 이번에 도시바 반도체 베팅. 일본의 샤프를 우리 삼성전자가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삼성전자에 안 줬죠. 결국 대만에 갔습니다. 이번에 도시바도 SK 하이닉스가 먹으려고 참 그 비딩을 큰 돈을 썼는데 홍하이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본이 여러 가지 가치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엑슨모빌 셰일 생산 늘린다는 기사가 있고요. 해킹된 로봇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하는 FT의 전문가 이용 인용한 기사 다시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 100% 관세 낸다고 하는 트럼프의 얘기는 틀렸다. 고관세 수출기를 막겠다는 거짓이다. 인도네시아 관세율도 40% 불과하다는
그런 기사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의 홍하이가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을 인수하겠다 하는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샤프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일본 전자강국의 대명사기였던 샤프가 매물로 나왔을 때 일본의 산업계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인수되는 거에서 은근히 표시나지는 않지만 그 브레이크를 걸었고 제동을 걸었거든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바 반도체 부분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도시바가 굉장히 그 회계부정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됐고 그 낸드 플래시 강점인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반도체 메모리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인수한다면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고 도시바는 또 돈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홍하이가 또 나선다고 하니까 대만으로 또 가는 건 아닌지 한일 간의 그 과거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극복되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고 더 멀어지고 대사는 불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부지리 기회는 대만 같은 데서 누리는 건 아닌지 또 이거 외에도 더 많이 한국이 아니라 그러면 일본도 손해보고 한국도 서로 윈윈이 아니라 한일 모두 윈윈이 아니라 루즈 게임이 되는 건 아닌지 제3자만 득보는 거 아닌지 이번에 또 도시바에 대해서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 비드했다 인수하겠다고 나서다니까 그런 걱정이 자꾸만 됩니다.